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 와중에도 총수 이재용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재판부는 보고도 못 본 척했네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이 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본격적인 제작 거부에 돌입한 KBS, MBC 노동자들의 투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영화 뮤직박스와 함께 세계의 과거사 청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네이버 클로버 웨이브 오늘 날짜를 알려주어.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MBC 라디오는 라디오의 종가입니다. 한때는 청취율 상위 순위에 이 방송의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이버 클로버 웨이브 MBC FM4U 주파수 좀 알려줘. 위키백과에 의하면 MBC FM4U 주파수는 FM 91.9MHz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방송사 사정으로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음악 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이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MBC의 두 라디오 채널 FM4U와 표준 FM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자 없이 광고와 음악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부터 라디오 프로듀서들이 제작 거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MBC 라디오 노동자들은 김장겸 일당이 제작에 간섭하고 출연자 선정에 관여하며 방송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취자로 하여금 정부의 책임을 잊게 만들고 야당 인사의 출연을 막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나쁜 방송을 조장한 김장겸 일당은 MBC는 정치 권력과 언론 노조의 의연히 맞서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떠듭니다. 방송의 공정성, 자율성을 침해한 자들이 방송의 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며 유체 이탈입니다. 국민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이미 60% 이상의 국민이 현 KBS, MBC 사장의 퇴진을 지지하는 걸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 나쁜 방송을 조장한 자들이 발악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MBC 김장겸 일당의 괴멸은 초읽기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악습과 적폐 털기에 국민이 지지와 응원을 보낼 때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볼까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의 전산 공유 파일이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비서관이 근무했던 곳인데요. 문서들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 강남구청 간부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에서 신현희 구청장의 범죄 혐의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또한 범죄 현장에는 신현희 구청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선웅 구의원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강남구청 간부만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수사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MBC 사측이 구성원들의 제작 거부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사측은 김장겸 사장 퇴진운동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MBC는 정치 권력과 언론 노조에 맞서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YTN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노종면 기자와 조승우 기자 그리고 현덕수 기자가 9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3명의 기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와 공정방송 투쟁을 벌이다 해고당했는데요. 해직 기자와 동료들은 언론의 자유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노종면 기자와 조승우 기자 그리고 현덕수 기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받은 감동 이제 복직해서 일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들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열심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한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판단까지 내리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요. 이에 대해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삼성 측이 재판 과정에서 왜곡, 아니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도 삼성 측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인정했지만 제일 낮은 법정형이 선고됐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이정열 전 판사가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사건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 중에 이게 있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가 됐던 말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독일에 있는 그 마주와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게 깨지잖아요. 깨지는 그 합의서가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 측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을 우리가 깼다는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 매매 계약의 주체고 이 말의 소유권은 삼성한테 있는 거지 최순실이나 정유라한테 뇌물로 간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판결문 전체를 지금 못 봐서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재판부에서 발표 자료만 보면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약간 불완전하기는 한데 재판부에서 밝힌 거는 이 해제 계약이 왜 이것도 허위다. 왜 허위냐면 원 매매 계약이 허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허위다라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보면 문제는 이게 합의서가 작성된 시기인데요. 이게 합의서 작성 일자가 2017년 5월 24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기소가 된 게 2017년 2월 28일이거든요. 그럼 이 합의서는 재판 도중에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에 맞다고 보면 피고인 삼성 측에서는 허위 증거를 만든 겁니다. 일부러. 그렇죠. 허위 증거를 만들었는데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장량 강경도 하고 이재용 피고인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제일 낮은 걸 선고하고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실의 전산 공유 파일이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9,300건의 문서를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제2부속 비서관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이 문서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08년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지시에 따라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여론이 모였던 포털 게시판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2009년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을 보면 노무현은 자살한 거지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 따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만세 소신이 분명한 분 이런 글로 찬양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은 사법부와 입법부도 겨냥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관련 재판에 간섭해서 위기에 몰려섰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재판 개입의 책임을 물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인데요. 이에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 원장은 일선 판사들을 비난하는 심리전을 벌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좌파 판사 행동에 대응하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조종사들은 헬기를 벌컨포나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2,000발의 실탄을 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16명과 무장사 1명이 1989년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하지만 조종사들은 모두 헬기 사격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헬기 사격의 흔적은 남아있지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요.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발사 당일 청와대는 발사체를 300mm 방사포로 추정했었지만 애초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었지요.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분석은 감시 자산 능력 차이에서 비롯됐다. 오늘 경향신문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정체를 레이더로만 추적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고해상도 정찰 위성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서 이 미사일이 동쪽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주한미군 사드의 추가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서 잔여 발사대 4기를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 하루 전에는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계획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근절과 병영문화 개선 같은 총체적인 국방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가운데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이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 침해, 성범죄, 또 군 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순행되지 않으면 또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1일 강남구청의 한 간부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에서 범죄 혐의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증거였는데요. 범죄 현장에는 신현희 구청장도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홍 강남구 의원은 신현희 구청장이 괴상한 해명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 A 과장이 이 기록을 삭제할 때 신현희 구청장이 바로 뒤에 서 있으면서 그걸 본 내용의 동영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확인 그럼 후에 이제 강남구에서는 다 인정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신현희 구청장은 왜 그 미묘한 시점에 거기에 있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A란 직원 A가 이제 삭제를 한다고 하니, 예. 이참에 궁금해서 보러 갔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 해명이 되게 이제 그 괴상한데. 저는 구청장님이 서버실에 가서 기록 삭제하는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직접 가서 봐야만 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일반 사무실이라면은 뭐 사실은 뭐 한번 뭐 둘러봐다가 우연하게 네. 마주쳤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지금 신현희 구청장이 방문한 그곳은 네. 그 서버만 있는 서버실이거든요. 네. 거기에 그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뭐 순시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기가 좀 어렵고 네. 더구나 어쨌든 자료 삭제한다는 거를 그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네. 거기 그 삭제하는 장소에 갔다는 거는 제대로 말하면 삭제를 말렸거나 아니면은 삭제를 지켜보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삭제를 말린 것은 아니고 삭제를 하러 간 것이죠. 지켜보러 간 것이죠. 삭제를 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따라가서 봤다. 이게 지금 강남구청의 공식 설명입니까?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해명입니다. 그래요. 어제 국회에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유정 후보자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이유정 후보자의 질의응답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저는 소수 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습니다. 폐지에 찬성한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보안법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국가보안법이 그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뭐 광범위하게 제한해 온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장 크게 대두될 동성애 의견은 어떠세요? 동성애는 그 개인의 어떤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동성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사회가 그 정도의 그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중견 증권사인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사측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 노조는 회사 경영이 점점 부실해지면서 정규직 직원을 내보내기 위한 해고성 갑질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실적이 미비하다며 장거래 시간에 직원들에게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서 명함을 돌리게 했습니다. 또한 부장급 직원들에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발령을 내리지 않고 공부를 하라며 이른바 빽빽이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실적 회복이 없어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2002년 증권업계 6위의 중견 증권사였던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은 현재 꼴찌 증권사로 전락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중국 동포와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화 청년경찰의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족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대림동의 지역상권을 어리없게 만드는 나쁜 영화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서울 대림동을 범죄 다발 지역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지만 지난해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수는 2년 전에 비해 60%가량 줄었습니다. 또한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는 2015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 35% 이상 줄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좌파부터 우파까지 모든 법조 평론을 보니까 이번 이재용 판결로 박씨 당신한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들 말하더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형을 때리려고 그렇게 야시를 먹이나? 그 이론상으로 보면 박씨 당신한테 45년형을 때려도 된대.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아기가 김용민이 나이쯤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 내 나이가 지금 67이니까 45년형이면 112살에 나올 수 있다. 112살? 그렇게나 많이? 왜? 내가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반세기 동안 국민 세금으로 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또 아프면 병원 갈 텐데 그 비용 역시 국민 세금으로 줄 걸 생각하니. 씹새끼가 그렇게 아까우면 풀어줘 이 씨발놈아. 내 돈으로 밥 먹고 내 돈으로 치료받게.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야, 너 안철수하고 합치냐? 정치는 생물이지. 아니라고 말할 수도 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넘버 3 이하들이 모여서 넘버 1에게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민주당하고 합치라고? 걔네들이 어디 우리를 받아주겠나? 맞아, 혼자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당하고 우선 손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박씨 마음을 비워줘.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마음을 비우라니.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라고? 박씨,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알아? 그 혼합 생유산균 제품 말이야. 하루 한 캡슐로 몸에 유익한 유산균 100억 마리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변을 쑥쑥 내보내주고 면역력 쑥쑥 높여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 전화 02-2675-8861 또는 EJ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군. 박씨, 이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해서 방귀를 뀌면 국화꽃 향기가 나게 해준다고. 그만해 이 씨발놈아. 오버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나보고 자유한국당 탈당하라 이 말이지. 야, 니 조시다. 퀴즈 드립니다. MBC 라디오가 요즘 라디오 PD들의 제작겁으로 방송이 제대로 못 나가고 있어요. 프로그램 진행자 없이 음악만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MBC 라디오 하면 라디오의 종가지요? 박씨,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을 다 알고 있나? 다 알지. 우리 아빠가 슈킹한 방송이 MBC인데. 박씨, MBC 라디오 프로그램 5개만 대봐라 할 때 하나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아닌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5개 보기 중에 자, 여기서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닌 거 하나 골라주세요. 1번 별이 빛나는 밤에. 2번 2시의 데이트. 3번 지금은 라디오 시대. 4번 싱글벙글 쇼. 5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와 친해도 그렇지 김프로를 밟는다느니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프로한테 저를 한번 밟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대인배니까. 아, 그래요? 이제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김용민 씨도 지상파 프로그램을 맡았기 때문에 늘 지상파의 때 이런 거 운운하면서 이제 얘기했지만 예. 상황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마음대로 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김프로가 빨리 때를 벗어서 주세요. 제가 덧칠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리고 빨리 이제 MBC, KBS도 정상화 돼가지고 MBC, KBS까지 진출하시는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프로의 전 직장이기도 해서 남다르기도 합니다. 감회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김프로는 MBC나 KBS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영화를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CGV에서 1000개씩 걸고 이런 그런 영화를 빨리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방송해가지고 유명해질 생각 없고 그런 일환으로 지금 김용민 브리핑도 열심히 하고 김프로 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나머지 인생은 영화를 열심히 만들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김용민 씨가 N차 관람 이런 거 해주겠지. 한 50장씩 사고 100장씩 사고 이러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잖은 말만 하겠습니다. 아유, 뭐 그런 글만 안 올라왔으면 바로 이때 아주 시원하게 제가 또 대응을 했을 텐데, 당분간 몸조심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김프로, 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내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말이죠. 2심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서 증거가 좀 미진하다, 내지는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돌아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부분이 무죄가 그냥 확정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재판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유를 모르겠다,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징역 3년만 이제 어쨌든 선고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뭐 파면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면서 재판에 이제 급물살을 타고, 그러면서 검찰이 새로 증거가 여러 개가 발견됐으니까 재판을 조금 더 해봅시다 라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변론 재개를 신청을 한 건데, 재판부가 그거를 이제 쭉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기를, 재판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예정대로 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재판을 더 해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증거들을 더 제출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공방을 벌여봅시다 라고 신청은 했지만, 볼 만큼 봤다. 재판부가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고 막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이 아주 좀 낮기는 합니다만, 희박하긴 합니다만, 대법원이 어쨌든 판단을 한 부분인데 자기들이 이걸 또 뒤집어야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뒤집은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뒤집는 셈이 되면 뭔가 대법원의 권위가 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잖아요. 여러 증거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방을 벌일 건 아니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고 그냥 거절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정대로 선고하겠다 하고 선고하고, 선고의 결과가 만약에 공직선거법 부분이 여전히 무죄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법원이 뭔가 자기들이 세워놓은 거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불쾌함, 이런 거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하긴 했는데, 예전에도 제출이 됐던 증거에 검게 가려져서 왔다든지, 그래도 어쨌든 선거에 개입하고 뭐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들이 증거로 여러 개 드러났잖아요. 그것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난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이거를 재판을 더 끌어가지고 뭔가 정당성을 부여해줘서 상대편에서 만약에 유죄를 받더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뭐 공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선고를 해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생중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도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결정이 나기 몇 시간 전에 생중계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중계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걸 보면 이거 그냥 선고한다는 거 아닌가라고 뭐 아침에만 해도 왈가왈부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결론 제기를 안 하고 선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재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처럼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건데 이거는 생중계를 안 하는 걸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김프로의 실력이 또 나옵니다. 중계를 안 한다, 이런 결정을 놓고 판결을 예측한다면, 이걸로는 오히려 판결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같은 경우는 요것이 나온 거를 보고 판결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봤다고 하면, 이거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첫 번째 사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심 재판은 중계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법사상 지금까지. 근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사법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걸로도 그렇고 좀 모양새가 나고 폼이 좀 나는 그런 재판을 하고 싶지 않겠나. 제가 이제 법원의 집행부, 법원의 높은 사람들의 빙의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어쨌든 1, 2심 재판을 처음으로 중계를 해가지고 기록에 남기는 길이길이 1, 2심 재판의 중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남아가지고 자료로 쓰일 텐데 이거를 그러면 가급적이면 재판을 하는 법원의 권위도 좀 쓰고 뭔가 역사적으로 상징성도 있고 이런 사건을 첫 사건으로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사건으로 치기에 원세훈의 사건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익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했을 때 침해되는 개인의 그런 이익보다 공익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적용되지 않는가를 보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좀 어려워요, 말이. 지상파이트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내가 한번 묻는 말에 한번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돼가지고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근데 2심에서 이제 이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징역 3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 가가지고 1심 재판하고 비슷한 취지로 지금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년 나오겠죠. 3년 나올 거라고 보고 3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러면 1, 2심 재판 생중계하는 용으로 딱 하기에 좋으냐?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봤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원이 광팔기에는 좀 미흡한 재판이다. 좀 모자라다. 왜냐하면 3년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이미 2심 재판부에서 한번 내렸던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그 정도 재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부가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아니 원래 있었어야 될 재판인데 법원이 오히려 책 잡히고 꼬투리 잡힐 것만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면 3심에서 이게 뒤집혀가지고 내려왔는데 거의 1년 넘게 지금 지지분이랑 계속 해가지고 거의 5년 가까이 재판을 끌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얘기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심 재판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를 똑같이 결과를 내릴 건데 이거를 법원이 질질 끌고 석연찮은 이유로 계속 이렇게 오면서 뭔가 사법부도 행정부 권력에 끌려다닌 것 같은 뭐 이런 하여튼 빌미만 줄 수 있어 욕만 많이 먹을 수 있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생중계를 해서 그런 빌미를 주느니 그냥 이거는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광파할 수 있고 뭔가 법원의 권위가 설 수 있는 걸로 첫 보따를 개시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의 첫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생중계하는 재판은 상당히 피고에게는 불리하고 불쾌한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첫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재판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거는 중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야 본인들의 면도 살고 사실 삼성이야 막대한 금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뭐 이미 끈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동안 이제 드러났던 증거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묻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그중에서 새로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분류해가지고 아마 수사를 재개할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전국에서 국정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가지고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위반했다 하는 것은 이번에 다 판단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큰 무리 없이 2심에서 나왔던 유죄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형이 더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나머지 무슨 이제 새롭게 적용되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뭐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다른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수사가 돼가지고 윗선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MB 수사는 불가능할까요? 아니, 보니까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MB가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게 다 간과된 채 원세훈에 대한 재판만 진행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지금 원세훈 재판에서는 어차피 MB의 그런 개입 여부를 따질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냥 원세훈이 처벌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별도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고 예. 지금 검찰에서 새롭게 팀이 꾸려져서 이 팀들이 얼마나 수사를 빡세게 해가지고 윗선까지 정조준해서 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 수면에 드러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댓글을 뭐 달았느니 말았느니 이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처벌받은 내용은 다시 처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끄집어가지고 이 건으로 MB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혐의가 아마 불거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더 커 보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수면에 안 나왔던 뭐 이런 새로운 내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검찰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막 불거지는 것이 자기들의 수사의 정당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더 공을 들여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그런 수사가. 예, 알겠습니다. 향후 추이 함께 지켜보고 내일 원세훈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3년형이 선고되면 그동안 살았던 형은 빼주는 겁니까? 구속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정산을 하듯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기간만큼 뭐 된다고 하면 무죄가 나가지고 본인이 피해를 본 상황이 되면 그건 이제 나중에 절차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예.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3년이 나오면은 3년 빼기 지금까지 빵에서 산 기간. 만약에 잔여 기간이 더 남아 있다고 하면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예. 만약에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전부 다 살고 지금 나와서 그냥 출퇴근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그냥 형이 그렇게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될 테니까요. 다시 수감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남은 기간이 얼만큼인지는 현직 기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직이 아니라서. 사람이 그것까지 알아놔야지. 그 SBS 가면 기자들 많거든요. 현직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아니 거기 가서 내가 을 정도가 아니라 병정증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만만한 우리 김프로한테 물어본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박성진 후보자와 관련해 창조신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이사직으로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박성진 후보자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공학도로서 진화론도 존중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면 창조과학은 진화론처럼 과학으로서 인정받는 학문일까요? 창조과학의 학자들은 공룡시대에도 인간이 존재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질학적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 즉 성경에 쓰인 창조론을 과학으로 입증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구약성서에 기록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서에 근거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8,0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양승훈 원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6,00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6,000년을 주장하는 것이죠.
양승은 원장은 창조과학 운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인데요. 양승은 원장은 창조과학계를 떠난 이유에 대해 창조과학의 주장은 틀렸을 가능성이 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의 시각은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믿는 문자주의에 기반한 겁니다. 박성진 후보자의 해명에도 과학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창조과학을 종교나 과학이 아닌 비과학과 반지성이다 이렇게 보는 한국일보의 논조에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할 텐데요. 남부지방도 아침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영동지방은 낮 동안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로 예상되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이 일 좀 줄이라고 했는데 일을 또 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공중파에 진출을 하셔서 예. 드디어 그 괴 프로그램과 맞서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 라디오 생태계가 너무 문란해졌다. 그런 네. 점에서 뭔가 평정, 질서 네.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니 네. 저는 이 뭐 예상을 하는 거에 굉장히 잘 틀리는 사람이지만 저는 한 1년 반 전쯤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분간 대한민국 방송계는 손석희, 김용민 투톱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늘.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가는 길에 네.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91.9 MBC FM4U를 들었는데 이 음악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확실히 MBC 라디오 PD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했구나. 제작 거부의 어떤 상황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꿨는데요. 예, 네. 예. KBS, MBC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건
미디어 비평 개념에서 보면 제가 사실 더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미디어 비평 분야에서 제일 영향력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분들이 지금 다 김용민 브리핑에 몰려 있습니다. 우선 네, 김용민 PD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민동기 국장님 계시고 정상근 기자님 계시고 김프로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더 덧붙이고 해석을 할 만한 소지가 전혀 없고 이미 뭐 김프로께서도 그 영화를 보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시고 관훈 나이트 클럽에서도 많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급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계급사회에서는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통 계급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급투쟁이라고 하면 뭐 엄청 묵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경험담, 소회 이런 이야기들부터 좀 두런두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김용민 PD님께서 하시는 방송에 처음 출연했던 때가 2015년 12월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예. 관훈 나이트 클럽에 제가 처음 출연을 했었죠. 예. 근데 아마 그 방송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때 저하고 한번 세게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국은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필이면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쇼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동관 선배 앞에서 쓰레기통을 한번 걷어차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민간 언론사에서 제가 그때만 해도 7년 차밖에 안 된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 젊은 기자가 정치부장한테 대들었고 이게 민간 언론사에서 용납이 되는 문제겠냐는 겁니다. 더구나 둘이서 몰래 전화로 붙은 것도 아니고 막 초판 마감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일 많이 편집부관에 몰려 있을 때, 심지어 그때는 정치부와 사회부 자리가 바로 편집국장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부장 앞에서 쓰레기통을 걷어찼으면 이건 편집국장이 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개긴 기자의 신상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이동관 선배가 저를 피해서 화장실로 이렇게 사라지셨고요. 저는 그 뒤로 아무런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동아일보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편집국장 인준투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누군가를 편집국장으로 임명을 해요. 이건 이제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은 오너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집국장이라는 자리만큼은 편집국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임명된 편집국장이 바로 취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편집국 기자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줍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를 해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안 나오면 부결입니다. 그 사람은 편집국장이 못 되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개나 소나 오너가 임명하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유명무실했어요, 이 제도가요. 그런데 그때가 이규민이라는 선배가 편집국장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규민 국장, 그리고 그 전에 어경택 국장, 그 전 최규철 국장, 이렇게 한 3분 국장 인준 때부터 계속해서 이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부가 그 세무조사를 하면서 오너 가문의 보수화가 너무 심해진 겁니다. 이 신문을 너무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편집국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너 가문하고 각을 세우고 싸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그때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주도한 사람들이 지금 광명시장 하시는 양기대 선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하시는 윤영찬 선배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배들 주장이 뭐였냐면 한 번만 부결시키자. 한 번만 편집국장을 떨어뜨리면 오너가 절대로 개나 소나 못 내려보낸다. 우리 힘을 인준투표에서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 선배들의 주장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편집국장 거부를 준비한 게 한 2-3차례 있었어요. 한 번은 거의 이길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아일보가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비겁하게 인준투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원래 그게 편집국 기자들만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딱 안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관행상 기자들만 투표를 했었는데 야 규정에 안 적혀 있잖아 이러면서 편집국에 근무하는 행정 인력도 다 투표를 시킨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휴가인 사람들도 다 불러서 투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2표 차이론가 겨우 인준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정도 되면은요. 그런데 당시 동아일보에는 다음 편집국장은 누가 맡을 거고 그 다음 편집국장은 누가 맡을 거고 이게 다 예측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관 선배는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봐도 차차기 편집국장 요걸 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관 선배에 대한 오너의 신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선배가 윗사람한테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도 꿈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그 당시 여론도 요대로라면 차차기 편집국장 예약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선배에게는 편집국장이 되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뭐냐면 이분이 후배들한테 인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좀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밑에 사람들을 잘 밟죠. 근데 이동관 선배가 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이 선배는 편집국장이 되는데 제일 큰 난관이 인준투표를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워낙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최대 약점이 인준투표일 거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성격대로라면 기자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7년차 사회부 기자가 와서 눈을 부라리고 쓰레기통을 걷어찼으면 평소 같으면 제가 죽었죠. 네, 반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건 나중에 오히려 그 이동관 선배가 시경캡 출신인 선배를 중간다리로 제가 그때 경찰청 바이스캡이었는데 화해하자고 술 한번 먹자고 연락이 따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동관 선배는 편집국장이 너무 되고 싶었던 나머지 젊은 기자들하고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봐줬던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하고 토론할 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봐라. 편집국장 인준투표제라는 제도가 권력을 견제한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언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양기대 선배나 윤영찬 선배가 주장했던 편집국장 인준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토론을 후배들끼리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때를 돌아보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는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가 전혀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그냥 오너가 찍으면 무조건 편집국장이 됩니다. 인사권의 힘이 완전히 오너에게 넘어간 거죠. 제도는 그대로인데 제도의 위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그럴까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권력의 핵심도 중요하고요. 제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계급 간에 벌어지는 투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헤게모니라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제 생각이 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던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너무 악랄해서 노동자들을 너무 처참하게 착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요게 마르크스의 견해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이 왜 그럴까에 대한 그람시의 설명이 이런 겁니다. 원래 발전하지 않은 초창기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민중들을 뭘로 지배하냐면 총과 칼로 지배를 합니다. 노동자들을 개처럼 착취하고 개기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무력이었습니다. 힘이었죠. 근데 이제 그람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무력 지배는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장하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력 지배가 아니고요. 민중들을 지적으로 지배를 할 때, 그러니까 민중들의 생각을 조작을 해서 합의를 자기 편으로 이끌어내서 지배를 할 때는 정말 그 지배 구조를 깨기가 어렵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람시는 헤게모니 다툼이라고 부릅니다. 헤게모니라는 것은 곧 합의를 통해서 지배를 한다. 이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계급투쟁에서 지배자들 중에 제일 무서운 놈들은 총칼로 짓밟는 놈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문화를 장악하고 여론을 장악하고 세계관을 조작하는 놈들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람시의 주장은 우리의 싸움도요. 오로지 권력을 한 번에 빼앗아오겠다. 대통령을 한 번에 되찾아오겠다. 이런 투쟁이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권자를 빼앗아야 되는 게 지상 목적이 아닌 겁니다. 헤게모니를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권자는 헤게모니를 쥐지 못하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뉴스관장에서 김용민 PD님과 그 두 분 평론가님들께서 여러 이유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뭐 핸드폰이 발달을 했고 교통이 발달을 했고 제도적으로 계엄령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김용민 관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결국은 여론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그람시의 헤게모니에 의한 권력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총칼로 권자를 빼앗아도요,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권력은 대통령이라는 권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설명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얘가 조금 거친데요.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제일 쉽게 이해가 돼요.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당시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여론의 반응이 너무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진짜 국민 스포츠로 씹혔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지금 80%에 육박을 하죠.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요. 똑같이 훌륭한 대통령, 똑같이 탈권위적인 대통령, 똑같이 친서민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더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회와 여론이 두 대통령을 대하는 온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왜냐? 저는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가 민주시민에게 옮겨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조중동이 크게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는 촛불 시민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사회를 바꾼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똑같은 대통령, 똑같이 훌륭한 대통령을 두고도요.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은 권력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걸 중시하고 또 이제 제도학파의 경우에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걸 중시하는데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은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권력의 정점을 어떻게 탈환하느냐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합의에 기르는 힘, 헤게모니를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동아일보 시절을 회고해 보면요. 이동관 선배가 후배들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요. 이건 편집국장 인준 제도라는 제도의 힘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된 게 아니고요. 당시만 해도 동아일보에는 뭐 윤영찬, 양기대, 이명재 등등 걸출한 비주류 선배들이 있었고 이 선배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내 합의에 이르는 헤게모니가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편집국장의 임명돼도 오너한테 잘 보여서요. 그래도 기자들의 합의를 받지 못해서 인생에 개망신당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런 공포가 지배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광고를 받기 위해서 기사를 쓰면 이제 이걸 엿바꿔 먹는다고 하는데 사내 게시판에 비판 글이 올라왔었어요. 공정보도위원회라는 사내 신문이 보도를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동아일보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아유 조중동 쓰레기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습니다. 헤게모니 투쟁의 가장 큰 특징이 외부에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게 헤게모니 투쟁의 특징이죠. 그런데 요즘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아일보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그냥 대놓고 개판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경제부에서도 광고 받기 위해서 기사를 엿바꿔 먹으면 그래도 기자들 눈치를 보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경제부뿐만 아니고 정치부, 문화부, 국제부에서도 광고를 지금 당기러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국제부는 어디 가서 당겨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문화부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제부는 그랬더니 왜 국제외교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각 외교 공간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다 돈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돈 자본 앞에요. 이건 오너가 나쁜 자여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너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동아일보 내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광고에 저항하는 내부 자정장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헤게모니 싸움에서 참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봐도요. 정치 권력은 적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권력을 내주는 게 아니고 헤게모니를 내주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게 그람시의 견해예요. 합의에 이르는 길에서 밀려버리면 그 싸움은 영원히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촛불 집회를 진짜 높게 평가하는 건 박근혜를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세웠다.
권력 이동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 자본주의 역사보다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이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1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복지국가의 꿈, 인간답게 사는 세상의 꿈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저는 눈부시게 발전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제일 위대한 헤게모니 투쟁을 벌였고 대부분의 민중들이 투쟁이 권력을 빼앗아 오는 데 집중돼 있다면 다른 나라의 투쟁들이요. 우리는 4개월 넘게 광장을 인내심 있게 지키면서 그리고 그 열정을 가져오면서 언론을 질타하면서 지배층에 대항하는 전방위적인 문화적인 헤게모니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악한 헤게모니는 압도적으로 민주시민들 편에 있고 이건 정말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를 굉장히 밝게 보는 편이에요. 헤게모니 투쟁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한 번에 장악하자. 이런 건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가 바로 드러나죠. 아싸리 해요. 그런데 헤게모니 투쟁은 굉장히 끈질긴 투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둘째로는 티가 잘 안 나요. 싸워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알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아무리 길게 걸려도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요. 맨날 깨지는 것 같아도 이 싸움은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도 싸우고 설득해야 됩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작은 투쟁, 매일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싸움에서도 조금씩 헤게모니가 확장이 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아주 전선에도 힘들게 싸우시는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제가 꼭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 의미 없는 투쟁은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요. 그래서 이 싸움을 절대로 패배로 규정하지 마세요. 동지들만 지치지 않으시면 오늘 이 싸움이 언젠가 우리의 헤게모니를 넓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보상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제가 진짜 고마운 건 어떤 거냐면 9년 동안 암흑의 시간을 거쳤는데요. 지금 제작 거부를 할 동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저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보통 조직이면, 특히 지식인들 조직이면 특히 이게 약하거든요. 보통 지식인들 조직이면 9년 동안 저렇게 박살이 나잖아요. 제작 거부나 파업의 동력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노동자들은 지금 분연히 투쟁에 지금 나서고 있죠. 이 말은 이 두 회사 노동자들이 지난 9년의 억압의 세월에서도 우리가 밖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헤게모니 투쟁을 끊임없이 해온 겁니다.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9년 동안 별거 안 했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장담해요. 최소한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의로운 기자들, 정의로운 PD들이 작은 싸움을 계속 지속해오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저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장실에서 배현진이 물 펑펑 쓰잖아요. 그럼 야, 물 좀 아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 기자의 한마디가 이 조직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한마디 양치대첩, 정작 당사자는 양치대첩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워터게이트라고 불러달라고 한다는데 그 워터게이트가 지금 이 파업과 제작 거부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신입 기자들이 성명도 내고요. 묻혔지만 기수별로 발표도 하고요. 스케이트장 근무를 하면서도 버티면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버텨오는 겁니다. 많은 시민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노동자분들이 현장에서 자본의 폭압에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의미 없는 투쟁이란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어떨 때에는 버티는 것도 투쟁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다 나중에 우리의 헤게모니 싸움에 힘이 됩니다. 물 좀 아꼈어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씩 모이다 보면 그것들이 큰 힘으로 모여서 나중에는 헤게모니 싸움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은 지쳐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끈질기게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9년의 암흑기를 버티고 헤게모니 투쟁에서 살아남아 주신, 그래서 이 제작 거부를 벌이고 있는 KBS, MBC 두 회사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말로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연대를 보냅니다. 부디 제가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 단 1cm도 물러나지 마시고 용맹스럽게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적폐들에 둘러싸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투쟁하고 그래서 어떻게 헤게모니를 잃지 않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두 회사 노동자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지지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저의 생각은 단 일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100% 공감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현진이 그렇게 물 틀어놓고 화장 고치고 양치할 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들은 그런 세상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세상이 와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거창한 명분을 갖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거창한 명분이 됐습니다. 작은 싸움도 그렇게 거창하게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양효경 기자인가요? 아마도 그 이름일 텐데 그 이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매일 밤 열대야. 이건 뭐 입추도 지났다는데 타오르는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줄 든든한 보양식 같은 민중의 소리가 여러분의 불타는 여름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더위 조심하세요. 김용민 파일. 어제 서울 상암동 YTN 사옥 3,249일 동안 해고됐다가 복직하게 된 노종면 기자. 네, 오늘 새벽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YTN은 특이하게도 자사의 노동조합 투쟁을 끈질기게 보도했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 뉴스를 모아보면 YTN 노동조합이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대선 후보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현직 기자 11명이 오늘 오후부터 경찰에 조사를 YTN 젊은 사원 모임이 구본홍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YTN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온 노동조합원 6명을 해임하는 등 하지만 여야는 YTN 사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는 잘못된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받고 그들이 또 일선에 와서 기자 생활하면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이는 2008년 가을 친박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른바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하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노정면 YTN 노조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YTN의 이 뉴스를 끝으로 근 8년간 해고자 소식은 끊기고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출근을 방해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014년 해고자 6명 중 3명만 복직되고 3명은 해고 상태 그대로. 해고자 중 1명인 노종면 기자.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과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들을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8월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와 공정방송 투쟁을 벌이다 부당하게 해직됐던 YTN 노종면, 조승호 그리고 현덕수 기자가 9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어제 복직 환영 행사에서 김환균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 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YTN의 정의가, 집 나간 정의가 다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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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대학교는 개강했죠? 네, 오늘 개강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개강이 어떠십니까? 학생들은 개강이 별로 반갑지 않을 텐데. 안 그럴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주 설레는데 예. 학생들의 표정도 그런 것 같아요. 선생이 훌륭해서 그런가? 그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수업 중에 자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조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 명씩 있으면은 그냥 나가서 자라고 하거나 뒤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아니 저는 종종 그런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대개는 뭐 밤에 알바하고 돌아온 학생들. 그럴 수 있죠. 왜 알바하냐 했더니 등록금 내려고. 등록금은 왜 내냐 했더니 학교 다니려고. 학교는 왜 다니냐라고 물으니까 수업 들으려고. 근데 야, 수업 시간에 왜 주냐 이렇게 묻는데 뭐 시간 강사 시간에는 좀 졸아도 되는 모양인가 봅니다. 네. 네, 근데 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 하랴 학교 다니랴 심신이 많이 피곤할 겁니다. 예. 근데 그러더라도 왜 학교를 다니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뭐 점점 갈수록 고도소비 사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좀 유치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좀 유치해진다는 말 있죠. 좀 어려지는 것 같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학생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청년들의 유치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학생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병적인 징후가 아닌가 예.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많이 다투고 싸우는 편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교수님하고? 제가 지죠. 요즘은. 요즘 지십니까? 예. 네.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제가 담당한 과목 관련이 있어서 대중음악 또 번역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 조동진 씨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전혀 몰라요. 조동진이 뭡니까? 저기 조용필도 모르는데. 네, 전혀 몰라서 이게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 행복한 사람하고 제비꽃을 들려줬는데도 감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나 요즘의 아이돌들 예.
얘기를 하면은 눈이 번쩍하는데 역시 감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져야죠. 뭐 새로운 세대에. 제가 지되 만만하게 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또 음악을 아주 많이 하시니까요. 예.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안병직 선생과 여러 명이 함께 쓴 세계의 과거사 청산을 얘기할 텐데요. 예. 먼저 이 안병직 하면은 좀 놀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뉴라이트 아닙니까? 네, 정아무개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나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병직이 동명이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아는 안병직은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이죠. 예.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안병직 선생은 서양사학자입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해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데 또 같은 사학 계열이니까 그러게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이른바 과거 청산, 과거 대면하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뮤직박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1989년에 만들어진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예. 코스타 가브라스라는 사람이 감독하고 제시카 랭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매력적인 배우죠.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라즐로가 있고 변호사로 성공한 딸 앤이 있습니다. 예.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삽니다.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그러던 어느 날이 문제가 되죠. 사고가 시작됩니다.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비밀 문서가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헝가리 비밀 경찰로서 나치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려옵니다. 그리고 법원에 통지서가 날아들어요. 전쟁 범죄인이라는 이유로. 예. 그 라즐로라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제시카 랭이니까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 기소가 되자 아버지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를 끌어내요. 대단히 유능한 변호사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를 협박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졸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나의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잔혹하게 유태인을 죽이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변호를 해서 무죄를 받아냈는데 근데 우연히 발견한 사진 속에 아버지가 유대인을 죽인 경찰들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예.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치 협력자인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을 잔혹하게 죽이고 기념 촬영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겠죠. 그러다가 이 뮤직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아버지가 학살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예. 그러자 애는 무죄 판결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던 날 특별수사대 앞으로 그 증거 사진들과 진실을 밝히는 편지를 보냅니다. 뭐 간단한 줄거리는 이런데 영화를 보시면은 그 제시카 랭이 주연한 앤의 그 고뇌들, 범민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를 생각해왔던 그런 사람이 과거에 나치 전범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실을 밝히는 게 정말 진실에 육박하는 과정이겠죠. 예. 정치 영화로 유명한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주위에 과연 어떤 식으로든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역사적 범죄 현장이 있었을 때 그 진실을 공개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이 고민이 있죠. 만약에 이재용 씨를 변호했던 그 탁월하던 말에는 따옴표를 치겠습니다만은 이 탁월한 변호인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예. 그리고 그 이재용에 대해서는 삼성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비리나 범죄 행각들을 알고서도 저렇게 모든 건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예. 뭐 역사 청산 또는 뭐 불행한 과거사를 대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코스타 가브라스가 감독하고 제시카 랭이 주연한 이 뮤직박스를 보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택시 운전사가 1200만 가까이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영화들이 기억의 의미를 묻는데 정말 기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이 영화 한 편으로 많은 자극을 받고 역사란 무엇인지, 기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에 아울러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전쟁 범죄 문제, 그리고 기억과 현재 삶의 문제, 이런 고민들을 이 뮤직박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좀 심화해 갔으면 싶습니다. 먼저 이 뮤직박스 영화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세계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책에는 세계 곳곳에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역사 대면과 관련해서, 또는 역사 처리와 관련해서, 또 어제 말씀드렸던 숙청과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있었고 어떤 기억 갈등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놓은 연구서입니다. 연구서인데도 일반인들 읽을 수 있을 만한데 이 역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도서관에서 만나시면은 이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전문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는 게 좋겠죠.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 청산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과거 진실 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폐, 축소, 왜곡해 온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 이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 이건 어제 말씀드렸고, 근데 과거 청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성찰의 문제입니다. 어제는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억하면서 미래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과거 청산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죠. 일제 잔재 청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문제까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건 과거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이 삼성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역사 청산 과정에서 경제범들에 대해서는,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건했다 그래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등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유로.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에서도 이완배 기자가 종종 말씀하십니다마는 대기업이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여기 입각해서 그 성찰에 동반돼야만 비로소 기업과 경제 그리고 시민들도 함께 온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과거 청산의 두 번째 의미, 과거 성찰과 반성 쪽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주로 독일과 프랑스만을 예로 많이 들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각국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 있죠. 넬슨 만델라가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조직이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죠. 이건 DJ나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와 추악한 전쟁의 청산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자들이 국가를 재건한다는 이유로 온갖 추악한 짓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문과 학살은 물론이고요. 실종 사건이 어마어마하고요. 5월 어머니해에서 지속적으로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더불어서 칠레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남미가 유독 이런 과거사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건 역시 미국 때문입니다. 남아메리카를 주로 미국의 뒷마당이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온갖 부패한 세력들과 결탁해서 군부 독재자들과 결합해서 남아프리카 민중들을 정말 고통의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과거사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로 드는 게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닿으면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페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과거사 청산 문제도 있고요. 또 알제리 전쟁과 관련된 청산 문제 등등 세계 곳곳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례,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을 예로 드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요. 논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항들도 만만치 않았고요, 당연히. 근데 공이 공통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과거사와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사가 제대로 규명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건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인데 시민 정신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정신이 성숙하고 모든 역사적인 문제들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불행한 과거들을 제대로 기억해낼 때야 비로소 온전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거죠. 예. 이 구절과 관련해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과거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역시 성숙한 시민사회와 다원화한 문화였다. 이를 통해서 과거 청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후 동독의 과거 청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과거 청산은 위로부터 교훈적인 정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과거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합국이 나치 청산이나 68세대의 도덕적이고 구조적인 청산 작업은 이후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과거 대면과 성찰을 통해 보완되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과거 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성숙한 우리 시민의식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모든 일상적인 측면에서까지도 과거의 불행한 기억들을 끌어올릴 때 그리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싸울 때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사안들은 그 사안대로 가되 우리 시민들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들을 계속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과 기억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와의 만남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촛불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도 물론 진지하게 과거사 문제를 다루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촛불혁명 현장에서 학습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무엇인지, 과거를 제대로 우리가 대면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박정희라는 그 신화나 우상이 빚어낸 꼭두각시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아마 여실하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시민의식이 성숙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의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한국의 과거사 대면과 청산 문제는 그 전과는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몇 당사자나 정책 당국자의 몫이 아니라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육박해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사는 제대로 청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와의 대면.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됩니다. 네. 은폐하거나 부정했던 역사를 정직하게 응시하고 대화할 줄 아는 자세.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새겨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 개개인들의 그 역사의식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북한 전력이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군대는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군은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북한 문제는 저 안철수가 해결하겠습니다.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안 대표님, 지금 그 당대표 수락연설 리바이벌 하시는 거였죠? 근데 그 연설이 할리우드 영화 We Were Soldiers 대사 베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실망입니다. 언제까지 조작. 제가 입만 열면 조작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 안 대표님, 대선 후보 수락연설, 오바마 연설 베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어로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말로 연설했습니다. 안 대표님, 연설문 밀수업도 하십니까? 알겠고요. 언제는 싸우는 정치는 구태정치라고 하셨지요. 이제 구태정치하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까? 구태정치. 치토스. 대통령 언젠가는 꼭 먹고 말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요. 구태정치를 없애려면 구태정치를 해야 합니다. 안 대표님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니 먹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자, 구태정치를 치토스로 안 대표님이 받았습니다. 자, 대통령님 순서입니다. 그 치토스로 끝났어요. 스탑. 안 대표님, 말 바꾸기와 구태정치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치권의 이합집산, 정말로 꼴불견입니다. 스탑. 탑승. 이합집산이 아니라 큰 정치인 안철수호에 정치인들이 탑승하는 겁니다. 성이라 했어요. 그 성량이, 정치 성량이 주제에 어디 바른정당을 넘봅니까? 바른정당은 당연히 우리 자유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도 합당 대상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홍 대표님, 반문에 있어서 정치 노선이 같은 야3당이 드디어 합치는 겁니까? 국민들은 언제 합치나 했지요. 승량이라고 했습니까? 이빨 까다. 이빨 까지 마십시오. 국민의당이 자유당과 합당하다니, 이건 거짓말입니다.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후보가 바로 홍준표 당신입니다. 이빨을 까다. 다정다감. 아이고, 우리 안 대표 어차피 자유당이랑 국민의당이랑 합칠 건데 제가 안 대표한테 다정다감하게 대줘야겠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많이 한 대선 후보 2위에 바로 안 대표가 뽑혔어요. 오직하면은 안 대표 거짓말은 편의제도 지적했어요. 괴뢰정당, 박근혜 팔아먹는 정당, 대한애국당 소속 변희재한테도 지적당할 정도면 그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만 챙기고 자유당의 품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십제껴! 내가 자유한국당 똘마니가 되라고 연설문 표절한 줄 알아? 에이, 그 조작의 표절까지.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다정다감의 감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리겠어요. 문통방통 마치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빅보스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83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억울한 옥살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여당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한명숙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는지 말이지요. 오늘 아침 7시 모두 2,80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들 96%는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즉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대법원 판결을 신뢰한다, 이런 의견은 4%에 불과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전 부인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대상그룹 임세령 전무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이 있는 마을에서 협찬하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책은 유머 있는 글과 개성 넘치는 그림이 어우러진 성경 에세이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핵심을 짚으면서 냉정하게 성경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교인들은 특히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현대 독자들에게 걸맞게 서술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와 같은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선물해 드립니다.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세요. 정답자 흘러가기님, 이재용 2심 재판에서는 시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리을님, 이재용에 대한 양형은 말도 안 됩니다.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마저 느낍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는 제보 조작의 작이었습니다. 당첨자 쾌렌시아님, 끝말잇기는 작업. 이재용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니 맥이 풀렸습니다. 언론과 법조계가 밀무트에서 어떤 작업을 해댔을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키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 소개합니다. 살구와 다래님, 평택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났네요. 평택국제대교 시공사가 이명박과 관련이 깊다고 의심되는 대림산업입니다. 평택시장은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을 두루 거친 공재광이네요. 네. 아이고, 이거 만약 운행 중인데 붕괴됐으면 어쩝니까? 근데 공사 와중에, 차가 안 다니는 와중에 무너졌다면 이 사고, 부실 공사의 정도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옥 금강 야차님,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며 세상의 흐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 같은 쓰레기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홍준표, 안철수가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다 지옥 금강 야차님 주장이었습니다. 야님, 안철수는 백신이나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부류입니다. 신이 있다면 좋겠다님, 이재용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5년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의 자기 모순입니다. 네, 여러분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웨이브에다가 김용민 브리핑 오늘 방송 들려줘 하면은 오늘 방송을 들려줍니다. 네이버 클로바 웨이브 많은 사랑 바랍니다. 김용민이 낸 책 알고 계시죠? 보수를 지켜라. 보수를 지켜라. 네, 여러분 많이 사주십시오. 많이 읽어주십시오. 한국 보수 정치의 현상이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뭐 남을 알아야 나를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남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를 지켜라. 많은 구입 바라겠습니다.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